돈은 벌 수 있어도 역사를 잃으면 브랜드는 무너진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드러낸 한국 기업의 역사 감수성 위기. 프롤로그. 기업은 왜 역사 앞에서 무너지는가? 한국 기업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불매운동? 주가 하락? 경쟁사의 추격?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역사를 건드리는 순간 기업이 무너집니다. 2026년 5월 한국에서 가장 친숙한 커피 브랜드 중 하나가 단 하루 만에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전국 매장 1,900여 개, 연 매출 3조 원에 육박하는 국내 커피 시장 1위 기업. 그 회사가 진행한 하나의 이벤트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름은 탱크데이. 날짜는 5월 18일이었습니다. 단어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탱크, 5월 18일.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 수십 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 상당수에게 5월 18일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기억.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직접 나섰습니다.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정격 해임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재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격노했을까요?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이 나라 사람들이 지나치게 예민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한국 기업이 역사와 충돌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에서는 역사를 건드리는 순간이 어떤 실수보다도 더 치명적인지를. 1장. 왜 5.18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인가? 1980년 5월 18일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 그 도시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 젊은 세대는 교과서로 배웁니다. 하지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뉴스였습니다. 라디오였습니다. 이웃집의 비명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었습니다. 18년 군사 독재의 갑작스러운 종식.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고. 그러나 그 기대는 불과 몇 달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1212 사태라고 부릅니다. 이미 한번 민주화의 씨앗을 품었던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전국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대학을 폐쇄했습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5월 18일 아침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과 공수부대가 충돌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압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공수부대는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이 기간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는 160명이 넘습니다. 행방불명자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숫자는 아직도 전부가 아닐지 모른다고. 광주 시민들은 열흘 동안 싸웠습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도청을 탈환하면서 항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광주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도 끊겼습니다. 방송도 막혔습니다. 기자들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금기였습니다. 광주 사태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지하로 숨었고 죽음은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5.18이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기까지는 15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1995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당시 핵심 인물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가? 행방불명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당시 계엄군의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얼마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 차원에서 진실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518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족들이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진상규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왜곡 시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5월 18일은 달력 속 숫자가 아닙니다. 그날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형제를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의 총소리를 아직 꿈에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이 이해해야 할 것은 사실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역사책 속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상처입니다. 2장. 탱크라는 단어가 왜 폭발했는가? 마케팅을 기획한 사람은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혹은 알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탱크라는 단어가 5월 18일이라는 날짜와 만날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1980년 5월 광주 시내로 탱크와 장갑차가 진입했습니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일부는 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탱크는 그들에게 죽음과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18일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든 줄 아느냐? 그날 죽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느냐? 분노의 본질은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이름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상처를 상업화했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평생의 트라우마인 것을 커피 한 잔 팔기 위한 이벤트 이름으로 썼다는 충격. 이와 비슷한 충격이 한국 현대사에서 한 번 더 있었습니다. 1987년 박종철 22살의 서울대 학생 경찰 조사 중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발표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탁친이 억하고 죽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환점. 왜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폭발적이었을까요? 단순히 죽음의 진실을 감추려 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탁이라는 가볍고 무심한 의태어, 억이라는 짧고 흉내낸 비명, 국가가 한 청년의 죽음을 이 정도로 가볍게 다뤘다는 것, 그 언어의 가벼움이 국민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탱크데이라는 말의 가벼움이 518 유족들과 그 세대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5월 18일에 일어난 일을 이벤트 이름 하나로 소비하려 했다는 그 가벼움. 언어는 그냥 언어가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역사적 근기가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를 소재로 한 마케팅은 사회적 퇴출로 이어졌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미국에서 어떤 기업도 그 날짜를 이벤트 이름으로 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독일에서 나치 상징의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희화화하는 순간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사회적으로 퇴출됩니다. 일본에서조차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8월 6일과 9일 이 날짜들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5월 18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진상규명이 진행 중인 역사적 상처, 살아있는 유족이 있는 비극, 그 날짜와 그 단어들을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어느 문명국가에서도 용납받기 어렵습니다. 3장. 대한민국은 왜 역사에 유독 예민한 나라가 됐나? 1950년대 초반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약 67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필리핀의 1인당 GDP가 한국의 약 2배였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3,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수출 강국, 반도체 강국, 조선 강국, K-콘텐츠 강국. 이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의 젊은 세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5060 세대는 압니다. 1960년대 아버지 세대가 독일 광부로 떠났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1980년대 공장에서 밤새 일했습니다. 그 모든 희생의 합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억압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짓밟혔습니다. 광주에서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성장했고 너무 많이 희생했습니다. 이 문장이 5060 세대의 감정입니다. 그들은 성장의 결실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의 기억도 함께 안고 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1960년 4.19 혁명. 학생들이 독재에 맞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민들이 목숨으로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전국적인 시민들의 항쟁이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투옥됐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했습니다. 그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눈물을 기억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있기에 5060세대에게 민주주의는 추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피로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린 역사를 기업이 이벤트 이름으로 소비하려 한 순간 분노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든 줄 아느냐는 외침이 됩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 규모는 GDP 약 5,570억 달러. 그러나 외환위기로 1998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실업률은 7%를 넘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금모으기 운동, 부도 소식에 터진 아버지의 눈물, 직장을 잃고 무너진 가장들, 대한민국 국민이 전 재산을 털어 나라를 살리려 했던 그 기억. 이 경험이 5060세대에게 새긴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만든 것이다. 우리의 땀과 눈물로 세운 것이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이 나라의 역사를 가볍게 다룰 때 그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 세대가 버텨 만든 나라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외침입니다. 사장. 기업이 현대사를 건드려 실패한 사례들. 2020년대 들어 글로벌 스포츠 행사나 게임 업계에서 우길기 디자인 논란이 반복됩니다. 일본 해군이 사용하던 이 깃발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일제 침략을 경험한 나라들에게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동일한 무게를 가집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 디자인을 사용했다가 한국 시장에서 즉각적인 불매운동을 경험한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떤 기업은 재빠르게 사과하고 디자인을 교체했습니다. 어떤 기업은 문화적 차이라는 해명을 내놨다가 더 큰 역풍을 맞았습니다. 교훈은 단순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떤 역사적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2021년 중국 관영 매체와 일부 중국 SNS 계정들이 김치는 중국 음식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음식 논쟁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김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었습니다. 2022년 한복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한복을 자국 소수민족 의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행사에서 한복과 유사한 의상을 중국 전통 의상으로 소개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기억을 빼앗기면 정체성도 잃는다는 공포.
그것이 한국인들이 역사적 도발에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나 역사적 사건의 이미지를 광고에 무분별하게 활용하려다 소비자의 강한 반발을 받은 경우들,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광고 비유로 소비하려 했다가 즉각 취소된 캠페인들, 이 모든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광고는 짧지만 기억은 깁니다. 브랜드가 쌓이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실수는 일반적인 실수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 기억됩니다. 5장. 정용진은 왜 대표를 바로 날렸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코리아 등을 거느린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을 이끄는 경영자입니다. 그는 SNS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재계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과거에도 SNS로 여러 차례 논란을 겪었습니다. 정치적 발언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 일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대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또한 이전에 사회적 이슈와 엮여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브랜드가 사회적 이슈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이번 사안은 그 어떤 이전 논란과도 달랐습니다. 정치적 오해나 경영 방식에 대한 비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연결된 역사적 감수성 문제. 광주는 지역 감정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입니다. 호남 지역 소비자들만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분노였습니다. 더욱이 정치권과 정부의 반응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시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소비자 불만 수준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국가적 이슈로 번졌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판단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그 결과가 대표 해임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징계. 경영학적으로 이 결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 해임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수준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신호. 외부적으로는 우리는 이 사안을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표현. 스타벅스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는 단순히 커피 판매에 있지 않습니다. 문화공간, 프리미엄, 신뢰라는 이미지. 이 이미지가 한번 역사 감수성이 없는 기업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 그 피해는 수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대표 한 명을 바꾸는 비용과 브랜드 이미지를 수년에 걸쳐 회복하는 비용.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정용진 회장의 판단은 그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시장의 특수성입니다. 역사와 충돌한 기업은 빠르고 강하게 책임지지 않으면 소비자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6장. 세계 기업들은 역사를 어떻게 배웠나? 폭스바겐.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 그러나 이 회사의 역사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나치 독일 시절인 1937년에 설립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 노동을 활용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 역사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폭스바겐은 나치 시절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기금 조성에 참여했습니다. 역사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폭스바겐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브랜드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쌓았습니다. IBM. 세계 IT 산업의 선구자. 블루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기술거인. 그러나 2001년 에드윈 블랙에 져서 IBM과 홀로코스트가 출간되면서 이 회사는 역사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나치 독일 시절 IBM의 기술이 유대인 추적과 관리에 활용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IBM은 이 비판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연구자들의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관련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불편한 역사 앞에서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브랜드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글로벌 기업들은 배웠습니다. 2018년 나이키는 콜린 캐퍼닉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미국 NFL 선수로 인종차별 항의를 위해 무릎 꿇기 시위를 벌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 당시 나이키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서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사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브랜드의 태도가 소비자 충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사회적 이슈를 회피하는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결국 역사인식 경쟁입니다. 7장. 기성세대가 특히 화나는 이유. 지금 50대 이상 세대는 1980년에 직접 뉴스를 들었습니다. 물론 당시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방송은 계엄군의 발표만 전했습니다. 신문은 검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광주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가끔씩 새어나오는 단편적인 증언들, 그리고 그 진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공포. 지금의 70대는 1980년에 30살 전후였습니다. 지금의 60대는 20살 전후였습니다. 광주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새겨질 나이였습니다. 지금 2030대에게 5.18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입니다. 영화 택시운전사, 화려한 휴가로 감동받은 서사입니다. 중요한 역사라는 것은 알지만 몸으로 기억하는 역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60 세대에게는 다릅니다. 그날 라디오 앞에 앉아 숨죽이던 기억. 이웃집 누군가가 광주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식.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억울함. 이것이 세대 간 온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5060세대의 분노가 젊은 세대 눈에는 과잉 반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험의 차이입니다. 감수성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의 5060은 민주화 운동에 직접 참여 세대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그때 거리로 나간 사람들, 최루탄 연기 속에서도 거리를 지킨 사람들. 지금 50대 중 상당수가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지만 목숨 걸고 싸워 얻은 민주주의. 그 역사가 상업적 이벤트의 소재가 되는 것은 단순한 실수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세대적 자존심의 표현입니다. 젊은 세대에겐 콘텐츠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아직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건드린 기업은 그 세대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8장. 돈보다 무서운 것, 국민의 기억. 2017년 4월 유나이티드 항공. 항공기 과탑승 문제로 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승객은 71세 의사 데이비드 다오. 보안 요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면서 코뼈가 부러지고 이가 빠졌습니다. 이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는 단 이틀 만에 약 4%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약 1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초기 CEO의 대응은 최악이었습니다.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식의 해명.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결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전면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유나이티드 항공 승객 폭행이라는 이미지는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기업은 실수보다 태도로 무너집니다. 네슬레, 세계 최대 식품 회사. 그러나 이 회사는 수십 년째 불매운동의 대상입니다. 1970년대 네슬레는 개발도상국에서 분유를 공격적으로 마케팅했습니다. 현지 어머니들에게 분유가 모유보다 낫다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깨끗한 물이 부족했습니다. 분유를 오염된 물로 타먹인 영아들이 설사병 등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1977년부터 국제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불매운동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 특히 취약한 소비자를 희생시켰다는 기억. 그것은 수십 년을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집단 기억이 강합니다. SNS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과 연결된 이슈에는 세대를 초월한 공분이 형성됩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촉발된 불매운동.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수개월 넘게 지속됐습니다. 일부 품목에서는 소비가 급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소비자의 집단 기억입니다. 역사적 감수성과 연결된 이슈는 단기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타벅스 사태, 518이라는 가장 민감한 역사적 사건과 연결된 이슈, 이것이 기업에게 얼마나 오래 기억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9장. 역사 감수성, 이제 기업의 생존 조건이다. 최근 기업 경영에서 ESG가 핵심 화두입니다.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역사 감수성. 이것은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날짜에 어떤 이벤트를 진행할 것인가? 어떤 단어를 마케팅에 사용할 것인가? 어떤 이미지가 어떤 역사적 기억과 연결되는가? 이것들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 이번 스타벅스 사태의 본질입니다. 이미 여러 대기업들은 민감한 날짜와 단어를 사전에 검토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3.1절 8.15 5.18 6.25. 이 날짜들에 어떤 마케팅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은 이제 기업의 기본 소양이 됐습니다. 역사를 잊거나 무시한 기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키아. 2000년대 초반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40%.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시장의 역사, 즉 피처폰 시대의 성공에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2013년 핵심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했습니다. 코닥. 필름 카메라의 제왕.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의 파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카메라 기술 자체는 코닥 연구원이 1975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필름 사업의 수익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로 스스로를 멸망시켰습니다. 2012년 파산 보호 신청.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습니다. 역사 감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 무엇이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을 건드리는지, 이것을 읽지 못하는 기업은 브랜드의 역사에서 추락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벤트 이름 하나 정하는데 몇 분이 걸렸을까요? 그러나 그 몇 분간의 결정이 대표 한 명의 자리를 날렸고 수십 년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기업에 요구하는 무게입니다. 광고는 짧게 기획됩니다. 그러나 역사와 연결된 실수는 길고 오래 기억됩니다. 기업의 마케팅팀에 역사를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5월 18일에 탱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검토했다면 이 모든 사태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잇는 기업의 결말. 기업은 제품으로 성장합니다. 좋은 커피, 좋은 서비스, 좋은 공간. 그것으로 매출이 올라갑니다. 매장이 늘어납니다. 브랜드가 커집니다. 그러나 기업은 신뢰로 살아남습니다. 신뢰는 제품 품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역사적 무게를 알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의 기억을 존중하는지, 그것이 신뢰를 만듭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는 생각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좋은 기억도 오래 갑니다. 어려운 시절 옆에 있어준 브랜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 역사 앞에서 겸손했던 회사, 나쁜 기억도 오래 갑니다. 역사를 가볍게 다룬 기업, 상처를 상업적으로 소비한 브랜드,
사과보다 변명이 먼저였던 회사. 1980년 5월의 광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거리를 채웠던 사람들이 아직 소비자입니다. IMF의 고통 속에서도 나라를 살리려 했던 사람들이 아직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억을 존중하는 기업만이 이 나라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경쟁사가 아닙니다. 주가 하락도 아닙니다. 역사를 건드리는 순간 소비자의 기억 속에 새겨지는 지울 수 없는 낙인입니다. 기업이 역사를 잇는 순간 역사가 기업을 기억합니다. 나쁘게, 오래,